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해산 압박을 받고 있는 통일교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교주가 죽고 총재로 있는 한 학자마저 수감되면 자동적으로 사라질 운명이라서 이판사판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사이비 종교의 폐해라고 치부하기에는 대한민국 정치에 남길 피해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통일교 2인자 윤용호의 폭로로 여야 정치인 여러 명이 통일교와 관련된 의혹을 사고 있는데, 진실 여부를 떠나서 충격파는 쓰나미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막대한 재산 분배를 둘러싸고 집안 내부 갈등이 극도로 심했던 통일교는 2대 교주 역할을 하는 한 학자가 어마어마한 규모의 도박으로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수백억을 탕진할 정도로 썩어갔는데,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치권 진입까지 시도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역사는 예기치 않은 곳에서 반전이 일어났지요. 이번 사태가 한국 정치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도 유심히 지켜볼 대목입니다. 생방송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이번 주에 정어리몰이 여러분들 특별 기획으로 홍어 준비했는데, 홍어 준비한 김에 아주 삼합 세트를 소개를 해드립니다. 훈제 삼겹살 여러분 정말 좋아해 주시고, 이번에 하나 더 준비했는데 바로 정어리몰 배추김치입니다. 요즘 김장철인데 이미 김장 끝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번 주말 계획 세우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요즘에 재료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김장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어리몰에서 김치를, 그것도 매일매일 갓 담가서 보내드리는 싱싱한 포기김치, 배추김치를 준비했습니다. 100% 국내산 재료 사용했고요. 주문이 들어오면 바로 담가서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5kg에 33,900원. 제가 김치 시중 가격은 잘 모릅니다만, 아무튼 정어리몰이 가장 좋은 제품, 가장 싼 가격에 하도록 해놨으니까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면은 가격 좋을 겁니다. 이건 바로 비교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맛은 제가 보증합니다. 싱싱하고 시원하더라고요. 내일 먹방할 때 이 정어리몰 포기김치랑 훈제 통삼겹살 또 홍어 함께 한번 삼합으로 멋지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홍어도 여러분들 제일 처음에는 2단계 주문하시는 분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3단계까지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안 삭힌 것보다 삭힌 것을 또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홍어회, 훈제 삼겹살, 포기김치 여러분들 한번 겨울에 입맛 한번 제대로 내보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백운기 정어리 TV 개국 2주년을 맞아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향님, 정어리언님들 안녕하세요. 어제 정어리 TV 생일날인데 결석해서 함께 축하를 못했네요. 다시 보기에 댓글 남겼지만 오늘 다시 축하하고 싶습니다. 곧 100만으로 갈 겁니다. 그러셨는데요. 네, 이향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다향기님, 그동안 항상 댓글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또 저를 많이 웃게 해 주신 분인데, 한올다래님께서 이런 글 보내주셨어요. 바다향기님 직원입니다. 사장님 부탁으로 댓글 올립니다. 지난 11월 27일 기계 점검 중에 회전 중인 쇠날개 일부가 떨어져 나와 사장님 머리를 때리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 치료 중이십니다. 연락이 끊겨서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고, 그리고 이 내용은 방송에서 밝히지 말라고, 근데 제가 말씀드렸네. 수고하세요. 처음엔 소생이 불가할지도 모른다고 하셨는데 지금은 간단한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러셨는데, 예, 바다향기님 지금 좀 나아지셨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바다향기님 익산에서 병아리 부화장 하시는 분이죠.
예, 빨리 나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송순애님, 중환자실 댓글 올라오니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남편 김정배 씨가 중환자실 한 달 계시다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빠른 쾌유 빕니다. 참 가슴 아픈 사연들 많이 있으시죠.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그저께 퇴원하셨다고 하는데요. 참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베르사 이후의 장마님 도움으로 백운계 정치 1번지 함께 보시는 김혜윤님, 청각장애인이시죠. 비록 소리를 들을 수는 없지만 볼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도 없는 것보다 가진 것에 감사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셨는데 김혜윤님 함께 해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보스형님, 지금 나오는 노래 내 노래요. 예, 방송 전에 이렇게 음악 들려드렸는데요. 보스형님 TV님께서 만들어주신 음악, 그리고 정어리 서포터즈님이 또 만들어주신 응원가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아침 창을 열고 있는데 이렇게 음악으로 기부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어제 2주년을 맞아서 그동안 우리의 역사를 쭉 영상과 음악으로 함께 만들어주신 상강들과 자작나무님께도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고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목요일, 요일이 조금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앞으로 주로 목요일 날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슈 1번지. 오늘은요, 박영식 앵커가 아니고 재기발랄한 우리의 신유진 변호사께서 예, 생방송으로 이슈 1번지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출연할 게스트는 최재형 목사님입니다. 최근 김건희 특검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셨다고 하는데 특검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디올백 지금 어디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저녁 7시 생방송으로 진행해드리는 신유진의 이슈 1번지 여러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멋지게 한번. 네. 예. 속 시원하게. 앵커로 시작하신 건 처음인가요? 다른 방송에서 이제 좀 많이 했었는데, 그래요? 예, 정어리 TV에서 단독 앵커는 처음입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부탁 하나 드릴게요. 네. 오늘 최재형 목사님 나오시면 이제 이런 특검이나 디올백 이런 것도 궁금한데 최재형 목사님 이제 정통파 목사님이잖아요. 그렇죠. 통일교에 대해서 한번 좀 네.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한번 좀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샅샅이, 예. 낱낱이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종교인지 네. 왜 통일인지도 궁금하고 또 뭐 가정연합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가정인지 그리고 문선명 그 수많은 재산 가지고 막 싸움도 많이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네. 한학자는 도대체 그 돈 어디서 나서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수백억 도박을 하고 말이죠. 뭐 이런 것들도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재산을 더 늘려보기 위해서 정치권 진입까지 시도하다가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늘 저녁 7시 많은 기대, 성원,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자, 이 통일교 여파가 이제 만만치 않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여야 정치인 5명의 이름이 뉴스토마토를 통해서 공개가 됐는데 당사자들의 반응 일단 좀 먼저 짚어보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일교로부터 뭐 3천만 원인가 4천만 원 받았다. 시계 2개도 건네줬다. 윤용호가 이렇게 진술을 했지요. 그 당사자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미국에 있는 미국에서 열린 회의에 갔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됐는데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기자들에게 입장을 밝혔는데 그 내용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이 의혹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근거 없는 논란이긴 하지만 이 해양수산부가 또는 이재명 정부가 흔들려서는 아니 되기 때문에 그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일단 해양수산부 장관직까지 사퇴하고 한번 제대로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하는데 전재수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가지가 아주 크게 걸려 있죠. 해양수산부를 연내에 부산으로 이전하는 중요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었고 또 사실 내년 지방선거에 부산시장 가장 유력한 후보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일격을 맞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지금 상당히 상처가 클 것 같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돌아가신 형님 이름이 윤영호입니다. 아, 그래요? 네. 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막 불고 이렇게 했을까 하는 것을 조금 이따 짚어보기로 하고 일단 전재수 장관의 입장 표명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불가피한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일을 딱 겪으면서 우선 권성동에게 건네졌다는 1억 원 있었잖아요. 그리고 권성동은 지금 재판 받고 있죠. 그거는 뭐 수사 결과 나왔으니까 부인할 수 없는 일이고. 전재수 장관에게 건네졌다는 4천만 원 특검에서 이미 얘기했다. 한겨레와 JTBC 보도했잖아요. 과거 한나라당 시절 차떼기 온 재벌들 다 동원해서 수천억 원까지 갔었던 차떼기의 그 악몽이 그대로 다시 떠오르는. 그래서 여야를 상관하지 않고 통일교라는 집단이 얼마나 전방위적인 돈 로비를 했느냐.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드러난 권성동과 전재수 뭐 하나는 의혹이고 하나는 이미 사실 규명이 됐고 이 둘에만 과연 그치겠느냐. 그런 점에서 아까 앵커께서 쓰나미급 충격 저도 거기에 100% 동의합니다. 예. 일단 전재수 장관직을 사퇴하는 것 이걸 놓고 이제 그러면은 혹시 의혹을 인정하는 거 아닌가? 왜 사퇴까지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 전재수 장관은 장관직을 내려놓는 것이 인정의 소지가 있을까 봐 고민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더 책임 있게 당당하게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안진걸 소장님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보통 사실 무근일 때 꿋꿋이 버티면서 하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배수를 딱 치고 내가 당당하니까 논란에서 벗어나고 제대로 되겠다는 측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는 진실을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접하고 우리 청장님들께 항상 올 때 사전에 그래도 취재는 좀 해보고 해야 되잖아요. 부산 지역의 친한 지인들 몇몇한테 취재를 해보니까 예. 100% 전재수는 그럴 일 없다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네,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근데 다만 통일부가 부산 지역에 공을 많이 들었거든요. 일본과 가까운 곳이어가지고 그 과정에서 일부 지금 공개된 행사장에 간 건 포착이 됐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본인은 행사장도 갔고 일부 인사는 만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논란이 불가피할 거고 그거에 대해서 해명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칠 거라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해수부나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주느니 단 한 푼도 받지는 않고 부적절한 일은 없었지만 그래도 그 과정에서 분명히 불가피하거나 또는 부적절한 만남이 있었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상처가 되고 해명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수부나 이재명 정부에 부담을 되지 않게 해서 과감하게 사의를 표명한 거 아닌가 이렇게 싶고 부디 사실이 아니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번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든 정치인들은 돈 문제를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드리고 특히 정부 여당에 이제 막 로비가 몰릴 거 아닙니까? 이제는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정말 투명하게 이재명이 맨날 말한 거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투명하게 해서 10원짜리 하나 받지 말아라. 그런 자세로 혹시라도 저기 마음이 해해진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그걸 강하게 촉구하고 싶습니다. 전재수 장관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 김박박디라라님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답습니다. 이런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에 단호히 맞서면서 정부와 당에 누가 되지 않겠다는 저 강직함은 역시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답습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신유진 변호사님. 네. 일단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을 네. 때 대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일단 전재수 장관은 내가 장관직으로 있으면서 이런 의혹을 받는 것 자체가 정부의 부담이 되는 거고 그렇죠. 또 이렇게 장관을 가지고 있으면 장관직에 있으면 수사도 좀 주춤할 수 있으니까 떳떳하게 받겠다.
일단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자체가 2018년도에 뭐 이렇게 전달을 했다라고 하고 2018년도에 뭐 실제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에서 행사가 있을 때 그 참석하고 같이 뭐 사진을 찍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수사가 그렇게 과거이긴 하지만 뭐 윤영호 본부장이 지금까지 어떤 뭐 전달을 할 때 본인이 나중에 이런 걸 다 기록으로 남겨놔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는지 다 남겨놓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식으로 현금이 갔는지 어떤 식으로 뭐 구입을 했는지 뭐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시계 2점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 어떻게 구입했는지 어떤 식으로 전달했는지 이런 것들이 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와야 이것에 대해서 좀 더 뭐 의혹이 어느 정도 밝혀지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는 밝혀진 바가 없고 당시 그때 2018년도에 같이 함께 참석했던 사진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보도가 나온 거기 때문에 전재수 장관은 더욱 이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당당하게 헤쳐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름이 나오는 정치인들은 전재수, 정동영, 나경원, 김규환, 임종성 이렇게 돼 있는데 근데 윤경호 소장님 저는 이번에 특검 수사 약간 그 여러 가지로 좋은 점수를 줄 수 없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특히 불만인 게 일단 윤영호가 조사를 받으면서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줬다라는 진술을 지난 8월에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때 다 밝혀야죠. 밝혀야죠. 저는 지금 와서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때 내가 다 얘기했는데 국힘당만 조사하고 민주당은 봐주더라. 법정에서 이야기하니까 특검이 얼마나 불공평하게 했는가 이런 의혹을 사지 않습니까? 당연합니다. 특히 정치자금법을 적용을 할 경우 공소시효 7년이라는 아주 애매한 시점이잖아요. 그 주고받은 시점 그게 뭐 2018년 7월, 8월, 9월로 연결되는 그 언저리니까 이번 9월로 딱 7년이 지나버리는 그래서 그걸 뭉개다가 이제 깠다. 그러나 정작 지금 경찰의 특별수사팀 만들고 넘기면서는 뇌물죄를 적용해서 15년으로 이럴 바에는 왜 이걸 뭉갰느냐. 그래서 결국 이 건이 불필요하게 이 맞는 표현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중기 특검이 이를 더 키운 꼴이 됐다. 선택적으로 발표하고 선택적으로 발표도 아니에요. 만약에 특정 언론에서 이걸 보도를 안 했으면 한겨레와 JTBC에게 먼저 나오지 않았으면 과연 이렇게 뉴스토마토로 이어지는 후속 보도까지 나올 수 있었겠느냐. 민중기 특검은 입이 10개, 100개라도 할 말이 없고요.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내놔도 신뢰를 상당 부분 잃어버리는 매를 스스로 번 꼴이 돼서 이 건은 앞으로 생길 그 파장 더하기 특검 자체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켰다. 아주 치명적이다는 생각 듭니다. 왜 통일교 쪽에 윤영호가 이렇게 폭로를 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대체로요. 정치인들한테 주는 뇌물 관련된 것은 우리가 그동안 보면 검찰이 수사를 하면서 자기들 성과 그리고 또 승진 이런 욕심에 그렇게들 많이 해왔어요. 야 3선 이상 하나만 불어. 그러면 너 풀어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중진 정치인들 뇌물수수 의혹 딱 이거 하나 터뜨리고 승진하고 막 그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돈 줬다라고 스스로 불고 나왔을까? 이건 참 궁금하거든요. 그 의도가 뭘까요? 신유진 변호사님은 왜 이랬을까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특검이라는 거는 수사 자체가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인력으로 수사를 해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자신들의 수사 범위가 특검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김건희 특검이기 때문에 김건희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 뭐 발견된 그런 거는 이제 인지라고 하는데 인지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상 수사가 종료가 될 때 정리를 해서 이첩을 하는 것인데 이게 뭐 보도가 됐기 때문에 이첩을 한 게 아니고 이첩을 하면서 이게 또 보도가 된 거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게 특별수사 뭐 전담팀까지 꾸려가지고 이제 신속하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특검 자체가 뭐 이 부분에 수사권이 없었다는 점 그런 점은 하나 참고할 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신 변호사님 설명이 맞습니다. 아마 저는 뭐 특별한 악의를 가지고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다만 이제
특검이 정무적 판단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김건희 특검인데 하다 보니까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강조하듯이 헌법상 정교분리를 아주 노골적으로 위반하고 아주 악의적으로 정치권을 매수하려 했던 통일교 게이트라는 측면이 동시에 부각됐거든요. 어느 시점에서. 그러면 김건희 특검 중간에 이건 우리는 김건희 특검인데 사실은 통일교 게이트라는 감당 못할 지금 이슈가 됐다. 그래서 솔직히 밝히겠다. 권성동을 구속 기소하면서 야당, 그러니까 당시 야당원,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 시절이 그때는 야당이니까 야당에 대한 진술 나왔다. 근데 여당 진술 나왔다. 통일교가 여야 할 것 없이 원래 사실 이 사회비 집단은 여야 할 것 없이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주로는 집권 세력이 접근하지만 국민들 예상대로. 그래서 뭐 A, B, C, D, E, F 등의 진술이 나왔다라고 그때 밝혀버렸으면 이번 논란은 최소화됐을 텐데. 그리고 그때 우리 수사 범위가 김건희 비리랑 연루된 거다. 도중에 물론 확인된 범죄도 있지만 이 부분은 통일교 같은 성격이 있어서 권성동까지는 기소를 하고 권성동 건지는 그다음에 이 부분은 경찰에 수사 통보를 했다. 이렇게 했으면 훨씬 깔끔할 뻔했다. 남은 기간도 그런 부분은 전 민주당 특검이 국민들께 예를 들면 사과할 거 있으면 사과하고 해명할 거 해명하고 깔끔하게 일처리를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게요, 당장 이제 국힘당으로서는 정부 여당을 공격할 만한 그런 먹잇감이 된 셈이고, 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어차피 이제 뭐 내년에 부산시장 출마하려면은 장관직은 내려놨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이제 미리 온 거지만 이것과 연루가 됐기 때문에 여론은 갈립니다. 이래가지고 시장 나올 수 있겠나 하는 시각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래 지금 빨리 털고 출마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일단은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특검에서 이 수사를 하는 건 아니고 경찰로 수사가 넘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도 지금 관련이 돼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금 이름이 나왔어요. 오늘 아침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내가 윤영호 씨를 만난 적은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공직에 있을 때가 아니고 2021년, 그러니까 4년 전이죠. 야인으로 있을 때, 이때 친구들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에 동행자의 제안으로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를 잠시 들러서 윤영호 전 본부장과 3명이 한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얘기를 나눴다. 차담 후에 바로 일행과 합류한 뒤에 승합차에 동승해서 전주로 귀향했다. 당시 윤영호를 처음 만났고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이 전혀 없다. 한학자는 만난 적도 없고 일체 면식이 없다.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다. 이것을 오랫도록 긍지로 여겨왔다.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민영사상 책임을 묻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경호 소장님, 우리가 이제 기자로 있으면서 입장 표명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들어봤잖아요. 그러면은 하는 거 보면 뭔가 있네? 하는 거 보면 정말인 것 같은데 뭐 이런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정동영 장관은 어때요? 예. 일단 신뢰는 갑니다. 그러니까 돈 받은 거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나온 얘기도 없고, 그다음에 특히 시계 같은,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의 경우도 왜 장관직을 내려놨을까? 4천만 원 돈은 개인이 그걸 유용했다? 이거보다는 아마 당에 전달을 했거나 또는 뭐 다른 용도로 공적으로 흔히 말하는 썼을 가능성. 그러나 두 개의 시계, 이거에 대해서는 해명이 없는 거 보면 그 부분이 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느낌. 근데 정동영 장관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민중기 특검이 권성동을 기소하거나 또는 권성동을 수사했을 때 그때 이 얘기를 같이 꺼내놨어야 된다. 무슨 얘기냐? 통일교라는 집단이 여야에 전방위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로비를 했더라라는 얘기를 그때 했어야 딱 맞는 거였다라는 아쉬움이 더 드는데요.
정동영 장관의 경우는 그가 갖고 있는 무게감 때문에 특히 이재명 캠프나 이재명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그리고 공적으로 엮여 있는 관계 때문에 아마 그가 창구로 활용이 됐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시점을 적시하면서 천정궁이라는 가평에 있는 통일교 본부를 그냥 방문 잠시 했던 것뿐이다. 한학자 안 만났다. 이 얘기. 여기서 더 뭐가 나온다. 그러면 정동영 장관도 거짓말한 거 하나 가지고 치명타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 장관의 얘기는 여기까지로 저는 믿고 싶습니다. 정치는 처신이 매우 중요하지요. 만날 사람 안 만날 사람 가려서 만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화요일에 제가 김병주 민주당 의원 참 육군 대장까지 올라갔을 때 얼마나 자기 절제를 열심히 했을까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정말 존경할 만하더라고요. 자기 절제에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일단 여군이 들어오면 반드시 문을 열어놓게 하고 단둘이 만나지 않고 반드시 배석자를 앉히고 민간인이 찾아오면 반드시 옆에 누군가를 앉히고 정말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왔기 때문에 육군 대장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인은요, 안 만날 수 없죠. 사람 만나는 게 정치인데. 그런데 처신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만나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중하고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신뢰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명박 정부 때 일약 국무총리 후보가 됐던 김태호 전 경남지사, 상당히 그때 차기 대권 주자로까지 이제 막 부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결국은 총리 못 해보고 그만뒀습니다. 청문회 때 낙마했어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박연차 회장 만났냐 안 만났냐? 안 만났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같이 있는 사진이 딱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하나로 가는 겁니다.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처신이지만 처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실입니다. 이 진실과의 싸움에서 지면 정치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당장 민주당을 겨냥해서 막 지금 터져 나오는 것들이 하나 둘이 아닙니다.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통일교에서 제기한 걸로 지금 민주당 정부의 장관 2명이 지금 통일교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됐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 국감 중에 쿠팡을 만난 사실이 또 드러났습니다. 이건 처신의 문제입니다. 이제 진실의 시간인데 이거 잘 밝혀야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백혜룡 경정과 임은정 검사장 또 이제 티격태격하고 있죠. 이게 다 민주당의 악재입니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란을 정식할 수 있겠느냐 그런 걱정이 듭니다. 먹구름이 막 밀려와요. 이거 잘 대처해야 됩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안진걸 소장님 위기감 느끼지 않으십니까? 맞습니다. 이게 6개월 동안 정말 잘해왔거든요. 인수위도 없이 출범하는데 지금 이제 연말 6개월을 좀 지난 시점에서 중대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통일교 게이트가 윤석열 김건희에게만 이렇게 저렇게 했을까 저도 약간 생각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전방위적으로까지 일본에서 했던 것처럼 이렇게 음습하게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놈들이 개입했구나. 이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여야할 것 없이 철저히 밝혀내고 이참에 위헌적인 반사적인 종교 집단 자체는 해체가 어렵다더라도 그 법인이라면 해산 절차도 연구를 한 건 너무 잘 대응한 것 같고요. 민주당은 정말 비상을 선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 서영교 의원이 대한변협회장 만나러 갔는데 사실은 변협 간부인 쿠팡 임원이었던 거잖아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변협 부회장이니 변협의 이사니까 같이 온 거라는데 알고 봤더니 당시 쿠팡 임원이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서영교는 정말 이건 억울하다 했는데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자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서영교의 처신이 부적절했다고. 근데 본인은 아예 대표를 만나버린 거 아닙니까? 이건 변협을 통해서 만난 게 아니라 대표를 직접 만나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페이스북 보니까 정치공작이라는 식으로 비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인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누구나 만나는 거라고 했는데 맞죠. 정치인 누구나 만나야죠. 찾아오는 사람 웬만하면 만나야 되는데 쿠팡은 조심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관 연루설 2명, 그다음에
그 임종성 전 의원 연루선 물론 여러분 국힘당에 나경원과 김교환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구속까지 됐고 이로써 권성동은 저는 돈 받은 건 매우 확실해졌다고 봅니다. 아, 통일은 정말 악착같이 했구나. 이해할 것 없이. 그래서 권성동은 확실해졌는데 부디 정동진 전재수는 금품 수수만은 사실이 아니기를 빌고 민주당은 비상을 때려야 된다. 그리고 범진보 개혁 세력들은 다시 한번 같은 범진보 개혁이어도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서는 감시 견제를 세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 정의련들도 마찬가지고 저희들도 좀 회초리를 함께 드려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아까 처신 얘기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처신 잘 못한 겁니다. 누구든지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냐, 뭐 때문이냐. 아 그래 그러면 얘기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뭐 자기 방어로 부르든지 뭐 이렇게 해서 뭐 보좌관을 앉혀도 좋고 뭐 열어놔도 좋고 뭐 좀 밖으로 좀 보안을 지켜줘야 될 생각 같으면은 뭐 녹음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좀 한다든지. 그런데 그 만난 시점이 국정감사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에요. 그 쿠팡 문제가 지금 항상 그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그날 서울 여의도 호텔 식당에서 쿠팡의 박대준 대표가 대외협력총괄 부사장이랑 같이 왔는데 오찬 중반에 부사장이 자리를 비우고 떠난 다음에 둘이 단독으로 또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 2시간 30분 동안. 이거 올바른 처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좀 많이 석연치가 않은 부분이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본인 SNS에 또 반박을 했는데 그 만남 자체가 비공개가 아니라 100% 공개 만남이었다. 그리고 당시 자리에는 사장 포함해서 직원들 4-5명 같이 나왔는데 이 만남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뭐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닌가라고 이렇게까지 반문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난 7월 16일에는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무슨 내용을 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후속 보도가 없어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는데 4-5명이 같이 나왔다가 다 자리를 비워서 중간에는 단둘이 남았다고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그렇다면은 단둘이 앉아있는 자리는 없었다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든 게 쿠팡 물류센터 방문을 했잖아요. 제가 지금 페이스북 다시 네. 들어와 봤는데요. 쿠팡 물류센터는 왜 갔냐면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라든지 우리 택배 과로사 대책위원회 뭐 저희들 또 가서 항의 방문성, 점검 네. 방문성 간 거거든요. 왜 7월에 갔냐? 이거는 잘한 거라니까요. 이건 잘한 거죠. 그러니까 폭염 앞두고 사람 계속 죽어나니까 이건 잘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만나야죠. 차라리 원내대표를 불러서 만나자를 원내대표 불러서 그래 마침 점심시간에서 도시락 오찬하면서 왜 이렇게 요즘 사람 죽어하고 개인정보 보안 이때는 물론 이제 대규모 그 해킹 사태가 있기 전입니다만 그런 걸 단단히 따졌다면 누가 뭐라 그랬습니까? 근데 뭐 비밀 미팅은 아닐 겁니다. 그 호텔에서 뭐 5-6명이 모였는데 그걸 비밀 미팅이라고 하긴 그건 김병기 원내도 억울할 수 있겠지만 굳이 여기가 서여의도잖아요. 우리 정은TV에 있는데 페어먼트 호텔은 동료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호텔이잖아요. 그 식당도 그런 데까지 굳이 갈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차라리 국회 앞에 어디 의원회 간 식당이든 아니면 국회 앞에 그냥 바로 앞에 있는 열린 식당에서도 만났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둘이만 시간을 가졌다는 그 점에서 어떤 해명을 해도 못 믿게 되죠. 특히 지금 단독 대표로 남아 있었던 박대준이 전격 사의를 왜 지금 갑자기 그만둬요? 사후 처리해야 되는데 김범석이는 지금 미국에 도망가 있고 김범석이 들어오지도 않는 상황인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김병기 원내대표와 만났다고 하는 민모라는 이 부사장, 이 친구의 역할이 사회공헌위원회라고 탈은 뒤집어 썼지만 대관 로비 창구였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김병기 원내대표와 이 민이 만났을 때 과로 노동자들의 죽음 그것 때문에 만난 거냐. 그래서 앞으로 여론이 악화될 거에 대비해서 뭐 국회에 대한 어쩌고 저쩌고냐 아니면 이미 그때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도 알고 그래서 그걸 사실상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와서 상의를 한 거냐 이걸 규명을 해야 돼요. 그러나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 얘기를 밝히겠습니까? 또 하나 둘이만 만난 자리인데 거기서 나 전혀 얘기 안 했다. 쿠팡에서 그런 얘기
이런 방구도 하지 않았다 한다고 믿어주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까 처신 잘못했다는 말씀 100번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약간 지금 아마 김병기 입장에서는 비밀의 동이란 말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억울함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보통은 이렇게 그 로비를 많이 하는 집단이 오면 자기 정책 보좌관이라든지 한 두세 명 같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앉아 있어야죠.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녹음도 필요하면 우리 올바짱께서 녹음 좀 합니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게 약간 뭐 좀 째째 보인다면 어쨌든 우리 보좌관들도 배석해서 투명하게 했습니다. 해서 이런 조치는 했어야죠. 저는 비밀의 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열린 호텔에서 만났어요. 대여섯 명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비밀의 동은 아니었더라도 이 CBS 노컷뉴스처럼 다 배석자 없이 1대1로만 잠깐이라도 있었다. 룸 같은데 그러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그건 정말 부적절한 처신입니다. 예. 이 세상에요. 정말 그 뱃속을 들여다보지 않으면 누가 사람 속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인 상식이 있어요. 자, 쿠팡이 국감을 한 달 앞두고 그것도 대관 업무를 보는 부사장을 데리고 여당의 원내대표를 만나요. 그런데 평소에 그 원내대표는 깐깐하기로 소문나서 이거 돈 일절 한 푼 안 받는 그런 사람 같으면은 아예 만나자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만날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또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고 또 정치는 드려야죠. 그러면 와가지고 얘기를 해라. 그런데 고급 호텔에 식당 잡아놨습니다. 그래 가는데 누구 같이 오신 분, 나 혼자 왔어. 그리고 딱 식사하다가 부사장이 나갔어. 그럼 둘이만 있다.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쿠팡의 사장이 뭐 좀 도와주십시오. 뭐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뭐 이러면서 뭘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자식이 나 좀 안 주려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면 왜 그렇게 합니까? 그 처신이 잘못된 거라니까요. 이제는 그런 정치를 하는 때가 아니올시다. 지금도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장 그만둬야 돼요. 지금 민주당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위기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런 일들이 터져 나오기 전에 민주당한테 엄중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무슨 경고를 했느냐. 자, 내란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거 법원 탈만할 수 있느냐.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하고 내란 전담재판부 미리 하고 만들려면은 논리를 쫙 만들고 그렇게 해서 했어야 된 것이 바로 민주당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터지면 그때 부랴부랴 결국은 이제 와가지고 국민들 마음속에 이게 내란이 제대로 종식이 안 되면 그 화살이 어디로 갑니까? 민주당으로 갑니다. 왜? 이재명 대통령은 열심히 하는 거 보거든 우리가. 대통령 혼자 하냐? 너네 뭐 하냐? 이런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걸 안 나오게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러다가 나중에 너네나 내란 놈이나 똑같네 이렇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내가 웬만하면 민주당 안 좋은 거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행여라도 국민들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까 봐. 그런데 지난번에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 청탁이나 하고 말이죠. 그런 문자 공개당하고 왜 김남국이가 사표 냅니까? 누가 잘못한 건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보십시오. 국민들이 지금 내란 종식 지금 빨리 해야 되고 이제 지방선거에 매진해서 완전히 저자들을 끄집어내고 이제 정말 새로운 나라 대한민국 만들어서 가야 되는데 이게 뭐 내란 종식은 허구한 날 뭐 지금 시간만 끌고 있고 터져 나오는 게 여당 뭐 돈 받았네 뭐 청탁 관련해서 뭐 했네 그다음에 대통령이 백혜령이 심어놨는데 둘이 싸움질을 하고 있네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 먹구름이 막 몰려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위기감을 느껴야죠. 근데 지금 원내대표까지 이런 구설수에 휘말리면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까? 빨리 지금 민주당은 전열을 정비해야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이 통일교 문제는 이걸 빨리 털지 않으면 아주 복잡해지게 되는데 이거 매듭 짓는
가장 최우선 방법은 뭘까요, 영경호 소장님? 수사 빨리? 그럴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까 경찰에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말하니까 국가수사본부더라고요. 국가수사본부조차도 잘못하면 뭐 도매금으로 신뢰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나오는 대로 즉각 투명하게 바로바로 공표를 하고요. 물론 뭐 수사 중간 과정을 다 공표하라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또 하나 추가로 새로운 이름이 하나라도 더 나오는 거 이것도 중간 발표를 하더라도 막는 게 저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여야 누가 많다 적다 이런 것 지금 따질 계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전재수 장관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만두는 게 지방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얘기 지금 절대 하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방선거 얘기는요.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통일교 사건 관련해서는 가능한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긍정 아닐까.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지금 꼬리 자르기를 한다. 지방선거에 대비해서 지금 뭐 먼저 매를 맞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수렁에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 참. 그나저나 이 백혜룡 경정하고 이문정 검사장은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지금 일단은 정리를 이제 검찰에서 하려고 하는데 백혜룡 경정은 아직도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이문정 검사장 다 이것도요. 일반 검찰이 그렇다면은 뭐 너네들 역시 뭐 그럴 텐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문정 검사장이잖아요. 그런데 백혜룡 경정하고 싸운다니까 국민들이 헷갈리잖아요. 이문정 검사장이 마약 밀수범들이 말레이시아로 백경정님 등 경찰 앞에서 거짓말을 거침없이 모의하는 게 영상으로 찍혀 있으니 당황됐다. 이렇게 지금 백혜룡 경정이 계속 반박을 하는데 입장을 밝혔어요. 내가 그동안 백혜룡 경정 쭉 지켜봤는데 좀 말이 좀 오락가락해서 내가 많이 좀 당황했다. 그래서 너무 함부로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 거칠다라고 충고도 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아닌 것 같다. 나는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기 전에 항상 나한테 묻는다. 첫 번째 확실한가? 두 번째 입증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방어할 수 있는가? 넷째 견딜 수 있는가? 모두 예라고 답할 수 있을 때 나는 공개적으로 문제를 삼는다. 그런데 이렇게 쭉 보니까 이 표현이에요. 백경정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 조금은 홀가분하게 결정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백경정 너는 지금 잘못 본 거야.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 백혜룡 경정은 오히려 이문정 검사장이 주제가 넘었다. 이렇게 지금 반박을 하면서 뭐 조서에 나온 인물까지 이름까지 다 공개를 하니까 이제 검찰이 공표규칙 위반으로 이제 조치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지금 국민들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백혜룡, 이문정 이렇게 나섰으니 마약 수사와 관련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겠지 했는데 중간에서 삐끗해요. 근데 계속 백혜룡 경정은 검찰 이문정도 못 믿어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여러분들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립니다. 신유진 변호사. 네. 이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는 어떻게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미 뭐 공개된 사실에 의하면은 뭐 임지검장이 먼저 느낌과 추측을 구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본인께서 이제 백혜룡 경정께서 경고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게 일단 수사는요 증거를 갖고 말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증거만으로도 이 세관 직원들이 연루된 것이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는가 이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야 수사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서 이게 추측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추측의 영역을 넘어서 수사를 할 때는 그 증거를 잡아야 돼요. 근데 증거가 지금 이미 산일돼서 증거 잡기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그 세관 직원에 연루됐다는 것이 사실상 그 당시에 마약 밀수를 그렇게 많이 몸에다 달고 오는데 세관 직원의 도움이 없이는 그게 가능하겠느냐. 세관 직원이 이렇게 태워줬다, 도와줬다, 뭐 안내해줬다 이런 이야기들
다시 돌이켜 보면은 세관 직원이 어떻게 뭐 돈을 받았다라든지 아니면 통화 연락을 했다든지 그런 증거는 없이 세관 직원들의 도움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에서부터 출발한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사실은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번 사건을 보는 시각은 좀 그 가볍게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어느 쪽이냐. 아, 백희룡이 너무 오버하는데? 이런 시각. 또 하나는 뭐야, 이문정 너도 검사였어 결국? 뭐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이제 단순화하면 갈리는 거거든요. 안진걸 소장님은 어느 쪽으로 보십니까? 이게 제가 쭉 우리 애청자들의 의견을 그다음에 우리 진보개혁 중도 우리 유튜브들에 보면 아직까지는 이제 백경정님 응원하는 목소리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 비해서는요, 한 30-40% 정도는 아니, 정말 너무 주장만 있고 입증이 안 되고 있잖아. 그리고 이렇게까지 막 서로 막 싸우고 하면서 해야 돼? 하는 우려가 상당히 퍼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경찰 전문가들이나 그 다음에 이런 사회 이슈 전문가들은 백혜령 경정님께서 사실 이외에 추측을 좀 많이 하겠다라는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도 막 왔다 갔다 해요. 일단은 첫 번째 제 원칙은 백혜령 경정님이 충분히 수사를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감하고 여전히 응원해 줬나 봅니다. 다만 여러분 백혜령 경정님을 응원하더라도요, 만약 감당할 수 없는 막 주장이라든지 의혹 제기를 하신다. 그런 부분은 애정을 가지고라도 그건 아직 입증이 전혀 안 됐다면 또는 입증이 까다롭다면 신중하게 하시는 게 맞겠다. 그러니까 제가 윤석열, 김건희가 뭐 상상을 초래했다며 무슨 짓을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내란 자금으로 마약 밀수를 했다. 이런 주장도 이제 하셨는데 저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투쟁을 하는 사람도 그런 주장은 쉽게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당 근거를 파악했을 때만 할 수 있고 그건 정말 중대한 입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 폭날 때도 얼마나 제가 많이 검토를 했는데 조금 막 너무너무 쉽게 터져나온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수사가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여전히 백혜룡 경정님은 제가 응원하고 옹호하되, 그러나 지금 굉장히 걱정스럽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분에 대해서는 경정님과 경정님 측에서도 아주 신중하게 진지하게 검토해 주셔야 된다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한숨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나라를 새로 만들 수 있습니까? 다 같이 잘해야지요. 이재명 대통령 정말 열심히 하고 박수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데도 국무위원들, 당 모든 게 잘해야지요. 저는 가끔요,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를 할 때 기도하시는 분이 그런 기도를 많이 하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주시고, 우리 목사님 항상 뭐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아멘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사님을 힘을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힘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그걸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으라고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을 볼 때 그 목사님이 힘이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사세요라고 얘기하니까 내가 그렇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목사님 힘주세요라는 것보다 목사님한테 더 힘을 주는 방법이 아니냐 이겁니다. 대통령 혼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살아내야죠. 민주당이 정말 위기감을 느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보수 형님, TV님 항상 걱정을 많이 하세요. 여기서 싸우지 말자. 근데 안 싸우게 잘해야죠. 왜? 지금 민주당이 누구 편이 어디 있어요? 다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적인데 뭐 나오면은 나는 뭐 정청래 싫어, 뭐 나 김병기 싫어, 뭐예요? 저기 어딘데? 참. 자, 민주당 잘 하시라고 하고
국힘당으로 넘어갈 건데요. 국힘당은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이게 자동으로 정리가 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뭐 내란 정당 위원 뭐 해산 뭐 이렇게 안 해도 스스로 없어지게 돼 있으니까 이건 사실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재밌는 슈퍼챗을 보수형님 TV님이 보내주셔서 하나 읽어주고 가죠. 백운기 앵커님은 뇌물보다 구독 좋아요만 받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공짜입니다. 뇌물은 뭐 좀 힘 있는 놈한테 주는 게 뇌물 아니야? 나같이 불쌍한 사람한테 주는 건 적선이라고 그러지 않나요? 보수형님 TV님 웃음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뭐 구독 좋아요는 되게 좋아합니다. 예, 지금 83만 8천 명을 넘겼더라고요. 감사드리고 이제 곧 또 80 우리 안진걸 소장님 맨날 100만 가지야 그러는데 예. 빨리 그날이 오기를 바라고 지난 일요일 날 그만면 잠깐 드릴게요. 일민 빛나님 아까 애청자님께서 채팅도 하셨는데 그 세종시에 세종사랑 김수현 북콘서트에 이제 이기영 배우님 정동 무승으로 갔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막 저희만 쳐다보는 거 끝나면 달려오셨고 백운기 TV 너무나 사랑하는 정어련인데 그 북콘서트 주인공을 보러 온 게 아니라 저를 보러 오셨거든요. 이유는 배운기 TV에 출연하는 사람들까지 자기는 너무나 사랑한다 응원한다면서 요 비타민도 출연진들끼리 나눠 먹으시라고 뇌물 하나 받아왔습니다. 뇌물. 근데 사실 이제 작은 선물이신데 출연진들께 제가 꼭 나눠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n분의 1로 우리 윤경호 소장님 신변호사님 좀 이따 나누겠습니다. 앵커님하고 두 개. 돈이 없어 두 개밖에 준비 못했대요. 그러면서 신인규, 박영식, 신효진, 윤경 안진걸 다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국 곳곳에 정어려운 분들이 맞아요. 포진해갖고 네. 가는 데마다 달려들어서 인사를 해요. 특징이. 진짜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면 백운기가 힘이 납니다. 변함없이 님도 슈퍼챗 보내주셨네요. 더 큰 정어리대로 함께 해야 할 때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변함없이 님, 변함없이 감사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이런 구도예요. 장동혁이는 제가 보기에 이달을 못 넘깁니다. 이게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벌써부터 지금 이제 영남 지역에서까지 장동혁 갖고는 안 되겠다라고 가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일단 지방선거에는 관심 없고 총선에만 관심이 있는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하다 보면 어떤 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막연하게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본인 말로는 뭐 타임테이블 얘기하는데 무슨 말도 아닌 거고. 근데 당장 지방선거 나가야 될 사람들은 지금 똥줄이 타지 않겠습니까? 빨리 이거 뭐 중도표를 흡수해야 되는데 이거 영남 지역까지 흔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호영 나서서 뭐라고 이야기해 막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이 틈을 타서 고개를 쳐들고 당권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둘이 보여요. 하나가 나경원입니다. 나경원이 왜 저렇게 무리수를 둡니까? 완전 드럼통 2탄 하고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제 쓰레기라도 모아서 내가 당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거고, 하나는 장동혁한테 철저하게 배신당해서 권토 중례를 꿈꾸는 한동훈인데, 장동혁 입장에서는 한동훈이 다시 부상하고 한동훈이 당권 잡으면 자기는 완전히 정치 인생 끝나자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한참 전에 했어야 될 당원 게시판 논란을 지금 끌어내가지고 한동훈이가 이거 했습니다. 그건 누가 몰라. 근데 그거를 장동혁 손으로 지금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최종 결과도 안 나왔는데 중간에 보고를 해. 지금 이런 식입니다. 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것부터 먼저 봅시다. 일단은 당에서 당무위원회에서 중간 결과를 발표했는데 누가 봐도 한동훈이라고 다 이름만 한동훈이라고 안 했을 뿐이지 전화번호 뒷자리가 다 똑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했어요. 한동훈이라는 걸 딱 적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계의 박정훈이 반발을 일단 해요. 이것부터 들어봅시다. 거기 보면요, 실명까지 다 냈습니다. 그 자녀까지. 예. 그런 인권 유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정당법에 보면 네. 그 열람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쪼그라들고 있는 국민의힘 내의 권력 투쟁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런 행동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저는 대단히 우려스러워요. 단계 이슈를
그릇된 시각으로 또는 편향된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중립적인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답변을 하기에 적절치 않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은 한동훈 대표가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한동훈 전 대표도 왜 그것에 대해서 이거 자꾸 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런 인식이 있는 분을 이렇게 우리 당의 어떤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모시게 되면 어떤 이미지가 되겠습니까? 인사가 만사라잖아요. 우리 의원들의 목소리를 귀로 듣는다고는 하는데 듣고 나서 그냥 끝나는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자기들끼리 싹 난리를 치고 있어요. 장동혁이가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내부 총질하면 안 된다. 내부 총질을 지가 해놓고 그러는 거예요. 장동혁 얘기까지 한번 더 들어보고 한숨을 쉬어봅시다. 이재명 정권에 맞서기 위해 똘똘 뭉쳐도 모자랄 판에 우리 스스로 편을 갈라 서로를 공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끼리 총구를 겨눠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당대표한테 뭐 사퇴하라 하는 정도의 글도 작성하지 못하면 그게 저는 건강한 당일까요? 그리고 익명 게시판에 그 정도도 올릴 수 없다면 익명 게시판을 뭐하러 두는 겁니까? 내년에 전당대회까지를 포함해서 길게 보고 어쨌든 당의 헤게모니 장악을 위한 싸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결국은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에 든 스크래치를 내서 한동훈 대표의 입을 묶든 손발을 묶든 어쨌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을 묶어두기 위한 목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러분 헷갈리시죠? 헷갈리죠. 이게 지금 부처졌었는데 앞에는 장동혁이 어제 얘기한 거고 뒤에는 1년 전에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장동혁이 한동훈 개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원 게시판 논란 나왔을 때 저렇게 거룩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다가 이제 와서는 지가 주동해가지고 지금 당 대표 아니에요. 당무위원회 마음대로 하는. 그래서 야 빨리 한동훈 거 까.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이래놓고 총질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생쇼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부 총질을 누가 했는데. 저 코미디도 저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저는 장동혁을 볼 때마다요. 신원식이라는 자가 윤석열이 밑에서 저 국방장관 안보실장 가졌잖아요. 근데 신원식 그러면 뭐부터 생각나세요? 분빠. 이거 진짜. 장동혁은요. 마이크 잡고 눈이 획 돌아가서 정말 그 막 갈라진 쇠 목소리로 나도 황교안. 저는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냐하면 장동혁이 2024년 11월 그 언저리 그리고 그 이후에 계엄 해제 국회 표결할 때 한동훈 옆에서 국회 안에 있었던 18명 안에 포함되어 있었던 인간이잖아요. 그랬던 자가 어떻게 갑자기 저렇게 바뀌었느냐. 그것도 1년 사이에. 그러니까 저 장동혁이라는 자는 조금 이따 또 어떻게 말이 바뀔지 전혀 가늠도 안 되고 예상도 안 되는 그냥 럭비공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한동훈을 비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하는 거는 인권 유린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게 한동훈이 자신이 아니라고 말한 적도 없지만 아니라면요. 자신의 가족의 이름이 다 공개됐어요. 자기 딸 이름까지 공개됐어요. 그렇다면 이게 아닐 경우에는 허위사실 유포로 바로 고소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는 한동훈은 참을 수 없는 건데 한동훈이 이렇게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저 이거는 뭐 민주주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걸 보면은 한동훈 이제 와서 이제라도 당당하게 밝히십시오. 그런 얘기 못하냐라고 밝히십시오. 이 장동혁이는 진짜 그때는 내가 한동훈이다잖아요. 내가 한동훈이다. 당 게시판에 익명 게시판에 글도 못 쓰냐 하고 난리 피우다가 지금은 내가 한교안이다. 요즘은 내가 나경원이다라고 또 다시 전향해서 나경원으로 손잡고 있는 것 같고요. 야 그래놓고 한동훈이를 공격하네요. 참으로 기회주의적이고 가벼운 처신이다. 판사 마지막 시절에 그 불법 철거업자들로부터 전직 판사들로부터 전관 비리 그 전관 비리에 연루됐다고 조국 혁신에 고발도 했고 부동산 투기국도 크게 불거졌거든요. 저는 오래가기 어려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장동혁 지금 고발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고 있다. 근데 저도 신임 변호사님처럼 그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이도 너무 웃기다. 너무 웃기죠. 세상에 자기 가족 다 동원해갖고 익명 게시판에 그런 짓을 하는 당대표가 어디 있습니까? 둘 다 그냥 정계를 빨리 장동혁, 한동훈, 나경원 세 사람이 없어야지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 웃음을 되찾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예. 아, 참, 그 장동혁 보니까 오늘은 기분이 좀 옛날에는 보면 짜증났는데 웃음이 나오네요. 웃음이 나와. 그 아까 안진걸 소장님이 비타민 얘기하셨잖아요. 일민 빛나님이신가 봐요. 네. 안진걸 소장님 감사합니다. 쑥스럽습니다. 방송에 제 진심이 전달되다니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그러셨는데 일민 빛나님 저 비타민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온 가족이 매일처럼 보신답니다. 아, 그래요? 네, 정말 대단하시더라고요. 일민 빛나님 어젠가 그제 댓글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 같은데 예, 감사드립니다. 자, 끝으로 이제 내란 재판과 관련해 가지고 이거는 한번 꼭 짚어봐야 될 게 있어서요. 직위원회가 이제 재판을 개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이제 2월에 그만두고 인사이동에 있어서 옮기는데 그 전에 끝낼까? 본인 말로는 1월 12일인가 뭐 끝낸다고 했는데 직위원회 말을 믿을 수가 있어야죠. 저는 어제 아주 놀라운 장면을 봤어요. 증인으로 그 중령 이제 그 현역에 있기 때문에 이름을 가명으로 쓰는데 박수박이라고 가명을 썼어요. 박수박. 근데 증인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요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타이핑을 했는데 김용현 변호인이 그거 30초 안에 썼다는 게 가능하냐? 이놈은 도대체 얼마나 늦게 하는지 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걸 한번 직접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그 증인으로 나온 박수박 중령이 증인이 이런 것도 합니까? 근데 직위원회가 하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 신유진 변호사님. 네. 일단 증인이 나오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일단 제가 잘 몰라서 그래요. 변호인이 이것을 좀 해봐라라고 하는데 재판장이 실제로 해봐라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뭐 증인으로 나왔던 증인의 진술을 탄핵하는 방법으로 활용하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증인은 진술을 하러 나온 거지 어떤 재연을 하러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이 재판에서 아이러니한 것은 증인에게 그렇게 30초 안에 과연 30초 안에 그 타이핑을 칠 수 있습니까? 라고 변호인들이 아주 강력하게 난리를 쳤고 변호인들이 타이머를 지금 시작하겠다고 하고 이거를 직위원도 같이 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15초도 안 돼서 타이핑을 끝냈고 직위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 15초도 안 되고 끝냈다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일어났죠. 일단 그 장면을 한번 보시죠. 만약에 휴대폰으로 밖에 이 내용을 타이핑을 하려면 전투 통제실 내에서는 불가능했을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30초 동안에 혹시 본인은 요 내용을 타이핑할 수 있어요? 지금 휴대폰 갖고 계신가요? 네, 한번 그 스탑워치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 재판에서 이런 것도 하는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유, 일종의 검증입니다.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닫습니다.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뭐 절반 지금 15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뭐 예. 자, 아니 윤경호 소장님 지금 저게 30초 안에 쓰기가 불가능할 것 같다고 이제 변호인은 확신하고 이거 한번 써봐 이렇게 했는데 15초 만에 끝내버렸잖아요. 박수박 중령도 참 순진해. 한동훈이 같으면 그래 내가 이거 30초 안에 쓰면 너 손모가지 걸래 뭐 이렇게 한번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직위원회가 하는 저 작태가 이 피고인들의 변호인들에게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거에 이제 연장이니까 오죽하면 사랑방 재판이라고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법부의 신뢰 실추, 내란 재판부 뭐 입법 이게요
아니 왜 오죽하면 내란 재판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겠느냐. 사법부 신뢰라는 게 먼저기 때문에 왜? 저 직위원이라는 저 작자의 지금까지 보여준 일련의 이제 작태 이거니까 그건 뭐 두 번, 세 번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 변호인이 예를 들어서 그 저 재판장에게 특검의 저 검사를 감치해 주세요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그걸 재판장이 단호하게 물론 나중에 거절은 했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자체가 지금 직위원이 보여주고 있는 개판 재판에 대한 딱 상징인데요. 직위원은 역사의 심판이라는 거를 아마 본인은 왜 모르겠어요. 그 역사의 심판이라는 거를 1월을 이내에 본인이 인사이동 전에 윤석열에게 준엄한 판결을 내려야 된다. 이걸 아마 분명히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촉구합니다. 저 박수박 중령이 어제 제가 오늘은 이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정말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왔어요. 맞습니다. 마지막에 한 얘기가 정말 참 저게 대한민국의 군인의 참 모습이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용현, 직위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참 궁금했어요. 군인의 제복은 특정 권력의 사병이 되라고 입으라는 것이 아니다. 국민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수의다. 박중령의 목소리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재판장님 개인적으로 너무 참담합니다. 저는 군인의 제복은 특정 권력의 사병이 되는 때 입으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방패가 되기 위해서 입어야 될 수의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공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안진걸 소장님, 저 말을 좀 어떻게 들었을까요? 아마 직위원도 속으로 뜨끔했을 것 같은데요. 야, 이런 정말 살아있는 군인이 있구나. 다시 한번 엉터리 재판으로 맹비난을 받고 있는데 저 말로 죽비가 되어서 그나마 좀 엄벌을 내리는 죽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지금 믿을 수가 없어서요.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도 뭐 애청자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주시는데 마지막까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이 법원장회의랑 법관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나니까 그래도 엄중히 생각하고 있다. 그 다음에 지켜봐 달라. 뭔가 중앙 판결 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이제 이야기를 한 거. 그것도 우리 국민들이 이끌어내신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방심하면 안 된다. 어떤 일을 못하니까 이런 생각을 들어봅니다. 저 박중령이 얘기 앞에 그 대목이 들어있잖아요. 사관학교 생도 일대 군인의 정치적 중립성의 강조. 귀가 닳도록 들었습니다. 그 얘기가 먼저 있었고 그리고 저는 헌재에서 윤석열을 탄핵 인용을 하는 그 판결 안에 들어 있었잖아요. 일선 군과 경 병력들 물론 장교와 사병을 포함해서죠. 그들의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가담 아니면 명령 이행 또는 불이행 거기에 이런 박중령과 같은 민주주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이 그대로 구현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오늘 1부의 마지막은 저 박중령의 울림 있는 목소리로 장식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오늘 2부는 조금 타이밍이 안 좋네. 민주당 원내대변인 김현정 의원님을 모셨는데 민주당 좀 어려운 상황에서 대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정 의원님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앵커께서 오늘 죽비를 한번 때려주셔야죠. 이 김현정 원내대변인 굉장히 그 진보적 개혁적 시민의 목소리를 잘 청취하고 소통하는 분이니까 아마 본인이 혼나는 걸 즐기실 수도 있습니다.